이제 우리 외화자산 평가 손익 조정 명세서에 한 가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경우를 가지고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제가 보려고 하는 예가 이거예요. 전기부터 평가하기로 했는데 전기에도 회사가 회계 처리 안 하고 올해도 회계 처리 안 한 경우. 이제 그 경우를 좀 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X1년도 발생일 날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1달러 가지고 보면 우리가 세법이 생각하는 거는 뭐 당연히 1,000원이고 회계도 1,000원이겠죠. 그랬다가 X1년도 기말에 달러당 환율이 1,200원으로 변화를 했어요. 그럼 이제 X1년도부터 우리가 평가하기로 했다면 평가해야 되는데 회사가 장부에 아무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1달러라 그러면 200원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장부에 회계 세무조정을 입금 산입 외화 환산 이익 200원이다. 이거 유발이래. 유보 발생을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X2년도 기말에 환율이 달러당 900원이 된 거예요. 900원이. 그런데 또 회사는 회계 처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서식에 작성할 때에 장부 금액은 전기말 회사가 평가를 안 해서 조정했어요. 그럼 전기말 장부 금액은 얼마라고 해야 되죠? 우리 그 장부 그 서식에 쓸 때는 1,000원이라고 해야 돼요. 1,200원 써야 돼요. 그렇죠. 1,200원이라 써야 되죠. 왜냐하면 세법상 장부 금액이니까 전기부터 평가하기로 했으니까. 그럼 세법 장부는 지금 평가해서 이렇게 올려준 거잖아요. 그럼 서식에는 회사가 평가했던 안 했던 우리 서식에는 1,200원이라 써야 되겠죠. 그리고 올해 단기말 기준 환율이 900원이니까 900원이면 300원 내렸다고 써줘야 되겠죠. 근데 300원 내렸다고 써줄 건데 지금 회사 장부에는 어떻게든 달러당 1,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회사 장부에는. 그죠? 그럼 회사 장부하고 비교했을 때는 100원이 내렸다고만 결과가 남아 있어야 되겠죠. 100원의 차이만 난다고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300원을 내리긴 내리는데 이때는 우리는 송금으로 산입하는 건 전기에 외화환산 이익했던 거 200만 원을 추인해서 내리고 추인해주고 그냥 앞에 우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앞에 수식어 붙여드릴게요. 전기 외화 환산 이익 200만 원 유보 200원 감소를 하고 그리고 송금 산입 외화 환산 손실이 100원이다. 마이너스 유보 발생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거를 추인해주고 왜냐하면 장부에는 그대로 1,000원이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법하고 차이는 100원의 차이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900원이니까. 그러면 전기에 있었던 300원을 차감 조정으로 내리긴 내리는데 세법상 장부에선 300원을 차감 조정으로 내리긴 하는데 전기에 가산 조정했던 걸 추인해주고 나머지 100원만 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에도 평가를 안 하고 올해도 평가를 안 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계속 오르면 오른 부분만 쓰면 되는데 올랐다 내린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추인해 주는 걸로 유보 감소로 해서 전기 있게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세요.
이게 어렵게 나올 때 나오는 건데 이 앞에 차인가 그때 한번 나왔어요. 근데 우리 그 이전에도 나온 적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 앞에 차 나와서 시험 보신 분들이 그때 때마침 또 제가 세물일곱 수업했을 때예요. 제가 이야기했던 건 기억나는데 어쩌는지 모르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래서 나왔구나라고 그때 봤었는데 이렇게 전기부터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항상 언제 얘가 발생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가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오늘 문제 풀 때 이렇게 했죠. 전기에 발생했는데 전기에 평가를 잘해서 조정이 없다니까 다행이라 표현한 게 만약에 전기에 평가 안에서 조정한 게 있었으면 올해 또 조정하면서 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죠? 만약에 전기에 일부 차이가 났다면 진짜 어려운 건데 그렇게 나오진 않아요. 일부 차이 난 거에 대해서 움직이게 되면. 근데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외화자산 평가 손익 조정 명세에서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자, 우리 빨간색 책으로 갈까요? 자, 빨간색 교재 455페이지 가시고 자, 455페이지에 감가상각비 조정을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이 감가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경비죠. 실제로 얼마만큼 다른지는 모르고 우리가 합리적인 방법으로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원칙적으로는 결산 조정 사항이에요. 결산 조정 사항. 그럼 결산 조정 사항이라는 건 특징은 장부에 그 감가상각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안 했다면 그건 신고 조정이 불가능한 거고 나 그거 빠뜨렸어요 라는 게 불가능한 거고 또 감가상각 회계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추정경비이기 때문에 세법이 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게 아니고 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안 하면 땡, 많이 하면 커트 이렇게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 한도인데 세법은 일단 먼저 감가상각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세요. 만약에 5년간 쓰는 게 있어요. 우리가 500의 취득 가격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정해법으로 잔존가액 없다라고 보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매년 한도가 100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데 세법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차 년도의 총 한도는 100이라고 보는데 그럼 2차 년도에는 총 누적 한도는 200이라고 보는 거예요. 3차 년도까지의 총 누적 한도는 300이라고 보는 거고 4차 년도까지의 총 누적 한도는 400이고 마지막까지는 다 없어져야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이제 감가상각을 현실적으로는 조금 조정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올해 만약에 50밖에 안 했죠. 1차 년도에 50밖에 안 했어요. 그럼 50밖에 안 하면 결산 조정에서 그거밖에 안 했기 때문에 추가로 신고 조정으로 50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150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왜냐면 그 다음 연도는 한도가 200인데 앞에 150밖에 안 했잖아요. 그러면 150까지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회사가 처음에 이때 50을 했어요. 그러면 인정을 하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150을 하더라도 전부 다 인정해 줄 거란 이야기예요. 누적 감가상각한 게 우리는 200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감가상각비로 계산하면 힘들겠죠? 그죠? 넘었다 안 넘었다 이 계산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법인세법은 감가상각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가지고 따질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따지면 누계액이 200까지면 오케이, 300까지면 오케이 하면 딱 전부 다 맞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 다음번에는 할 수 있는 게 100이잖아. 그러면 근데 얘가 120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는 20만큼은 인정을 안 하게 되겠죠. 20만큼은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연도에 예를 들어서 70만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인정 안 했던 걸 이때 20만 원만큼은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고 조정은 안 된다라고 했죠. 신고 조정은 안 되는데 올해 우리가 감가상각 한도보다 작게 했으면 과거에 인정하지 않았던 거는 그 범위 안에서 30 안에서 인정하지 않은 건 끌고 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추인해 가지고 왜냐면 결론적으로는 500 만드는 건 세법이나 회계 기준이나 똑같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올해 단기에 시임 부족액이 발생하면 이게 100만 원 할 수 있는데 70밖에 안 했죠. 시임 부족액이 발생하면 우리는 한도 초과난 거에서 시임 부족액 한도로 추인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그럼 50만 원이 만약에 부인된 게 있었다면 그래도 30밖에 못 끌어오는 건데 근데 지금 얘는 뭐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다 끌고 오고 그래도 10만 원은 어떻게 우리가 추가로 넣을 수는 없는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연도에는 110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가 500으로 끝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 누계액을 가지고 간다는 걸 무조건 기억을 하세요. 누계액을 가지고 간다는 개념은 감가상각 누계액의 성격이 뭐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잖아요. 한마디로 자산을 줄인 만큼을 감가상각한 걸로 볼 거예요. 차변에 어떤 계정 감액이 오든 심지어는 비용이든 자본이든 신경 안 쓸 거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쓴 만큼은 자산을 줄였다고 볼 거예요. 성격이 자산 차감 계정이니까 그럼 그만큼을 전부 다 감가상각한 걸로 볼 거다. 이게 기본 개념이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볼게요. 자, 그럼 이제 455페이지에 첫 번째 필요주식 적혀 있는 곳에 제가 이야기했던 법인세법은 고정자산은 세법상 감가상각하는 자산이죠. 자, 이거는 우리 계산 조정 상임으로 계산 시 비용 처리한 거에 대해서만 우리 법인세법상의 범위액 한도로 해서 송금 산입할 수 있다. 이 말이 한도 안에만 비용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세법상 취득가액하고 회계에서 우리가 취득 시 부대 비용 전부 다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 있죠. 그거하고 동일해요. 우리 취득 시 부대 비용을 다 포함한 게 취득 원가고 그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제가 여러분한테 기억하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세법도 생각이 똑같아요. 자본적 지출은 자산으로 꼭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 가격이 합쳐져서 감가상각으로 비용화할 건데 그럼 나눠서 비용하겠다는 건데 이걸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해 버리면 이건 우리가 감가상각을 바로 해버린 걸로 잡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회계상에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자본적 지출들 있죠. 그걸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전부 다 우리는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라고 표현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하면
당연히 잘했죠. 자본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하면 당연히 잘했으니까 아무런 말을 안 할 건데, 근데 자본적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잘못한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삼각자산이라면 위에 원칙은 우리 즉시삼각의제라고 있죠. 즉시삼각의제라는 건 삼각의제는 우리 감가상각한 것으로 뭐와 감가상각 한도 계산하는 데에 산입할 거예요. 감가상각 한도 계산하는 데에 포함시켜서 산입해 버릴 거예요. 이만큼 감가상각한 걸로 같이 봐버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얘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는 경우인데,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이다라고 해서 돈 지출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자산으로 처리해야 할 거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자, 우리 취득세를 예를 든 게 취득세를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라든지, 우리 자주 나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교재 이 앞에 페이지에 있었던 자본적 지출의 사항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우리는 우리 즉시삼각의제라고 하게 됐고요. 그럼 감가상각한 걸로 보는데 감가상각하는 칸에다가 집어넣지 않고 다른 별도의 칸을 쓸 거예요. 왜 별도의 칸을 쓰냐면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을 때에는 자산의 금액이 증가되어서 감가상각 한도가 같이 다시 만들어지겠죠. 그럼 거기에도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얘를 감가상각한 걸로도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칸에 따로 쓸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얘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감가상각 한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가 100만 원 있는데 20만 원의 자본적 지출이 있으면 120만 원으로 내용연수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죠? 내용수는 다 우리 감가상각비 한도를 만들어야 될 거잖아요. 그럼 그 금액에 들어갈 거하고 또 얘를 감가상각했다라고 볼 금액하고 두 군데로 정보를 줘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칸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실기 입력할 때에. 자, 근데 예외라고 적혀 있는 것 있죠. 자, 예외가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뭐 수선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적혀 있는데, 이건 우리 뒤쪽에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비상각 자산이라고 적혀 있는 건 토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지. 토지라고 처리해야 될 걸 우리 취득세 등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면 참 많이 봤죠. 그런 거는 송금불산입 유보라고 했다가 처분하게 되면 추인할 거니까 여기에 시험에서는 등장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가상각은 하는 것만 들어올 거니까 얘는 여기에서는 등장할 일이 없겠죠. 자, 반대로 수익적 지출을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우리는 비용 처리해야 될 거를 잘못했죠. 그래서 송금 산입이고 유보라고 했다가 감가상각으로 그 금액이 감소되는 만큼 우리 추인해 주게 될 거예요. 수익적 지출을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아무런 조정이 없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우리 잔존가액과 비만가액 적혀 있는데, 법인세법은 잔존가액은 유형자산도 없다라고 봐요. 회계 기준에서는 우리가 유형자산은 잔존가액 이야기하는데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근데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전부 다 잔존가액은 없다. 그것 때문에 자, 우리 고정자산 등록 다 입력해봤죠.
이 고정자산 등록은 세법상의 용어예요. 그 서식이에요. 왜냐면 고정자산이라는 말 자체가 세법 이야기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잔존가액 쓰는 칸 본 적 있나요? 거기에 칸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세법은 잔존가액을 유형이든 무형이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잔존가액 쓰는 칸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비만가액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세법에서는 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우리가 사용하다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거나 아예 없애고 폐기하기 전까지는 감가상각이 다 끝나더라도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감가상각을 할 뿐인 거지 사용은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비만 기록으로 1,000원을 남겨두거나 정률법을 쓴다면 1,000원으로 딱 맞출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제 5% 이하의 금액이나 1,000원 중에 이제 하나로 이제 비만 기록을 남겨놓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내용연수라는 게 있는데 이제 법인세법은 업종별, 자산별 기준 내용연수라는 게 있어요. 기준 내용연수. 그럼 법인세 신고하거나 취득 한 해에 신고할 때에 내용연수를 신고할 수가 있고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를 쓸 거예요. 신고하지 않으면 기준 내용연수. 그런데 이 기존 내용연수가 있는데 우리가 법인세 신고 시 내용연수를 신고를 한다면 이때는 기준 내용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5%를 범위 안에서 우리가 얼마 기간 동안 하겠다라고 신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5%. 자, 예를 들면 기준 내용 연수가 8년이다라고 볼게요. 8년. 그럼 8년에 플러스 25%면 10년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25%면 6년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 25%가 2년이니까. 그러면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신고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고를. 근데 이걸 안 하면 8년인 거고 신고한다면 이제 이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럼 법인세 최소화 전제라면 신고할 때에 몇 년으로 신고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얘는 내용인수가 그렇죠. 작을수록 감가상각비가 크잖아요. 그럼 법인세가 작게 나오겠죠. 그래서 법인세 최소화한다면 6년으로 가는 거예요. 6년으로 범위가 이렇게 적혀 있거나 아니면 기준 내용연수를 알려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25%구나 라고 해서 자 그리고 참고로 어떤 분은 뭐 짝수라는 이야기 하는데 자 보세요. 짝수가 아니고 10년이라 볼게요. 10년. 그러면 25% 하면 얘는 12.5년이 될 거고 얘는 7.5년이 되겠죠. 그럼 0.5라는 건 없잖아. 그러면 이때는 기준 내용 연수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8년이 되는 거고 얘는 12년이 되는 거예요. 안쪽으로. 이 범위 되는 게. 근데 옛날에 누가 그 설명하는 곳에 보니까 짝수를 쓴다라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기준 내용 연수의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안쪽으로. 근데 거의 대다수가 웬만큼 하면 짝수가 나오긴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대로 해서 시험 문제 풀 때는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우리 4번의 내용 연수에 적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자, 내용 연수 변경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감가상각 방법의 선택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우리 회계 기준처럼 감가상각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없어요. 법인세법은. 우리 저와 같이 회계할 때는 뭐 정예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중체감법 뭐 이런 걸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법인세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정예법하고 정률법만 봐요.
그럼 이제 무형자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 정해법이에요.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정해법이고 신고 안 해도 정해법이에요. 어차피 무신고할 때. 근데 유형자산은 두 개. 정해법하고 정률법. 우리 고정자산 할 때 상각 방법 선택하는 거 두 개밖에 없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이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형자산으로 우리가 개정 과목을 선택했을 거고. 그럼 정해법, 정률법 중에 선택하는데 무신고한다면 정률법이에요. 근데 얘 왜 안 적어놨어? 건물은 정해법이고 건물은 신고든 신고를 하든 무신고든 건물은 정해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건 회계 기준에서도 그렇게 정하고 있죠. 건물의 금액은 너무 커요. 지금 이 건물 얼마 할까? 제 생각에는 한 100억은 넘을 것 같아요. 이 동네가 이상 동네잖아요. 그죠? 그걸 정률법으로 쳐버리면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법이 정해법으로 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광업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정해법 써도 되고 생산량 비례법 써도 되고 그런데 무신고한다면 생산량 비례법으로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광업용 유형자산도 뭐 정해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무신고한다면 생산량 비례법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시험 때 그냥 감가상각 방법은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 우리 유형자산이 당연히 주로 나오니까 건물만 정해법이고 나머지는 정률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컴퓨터도 그렇게 기본 설정 값이 잡혀 있어요. 이걸 허를 찔러서 가끔씩 아래 있는 지문을 제가 잘 읽어야 된다는 게 당사는 법인세 적법한 신고 기간 안에 감가상각 방법을 모두 정해법으로 신고하였다라고 적혀 있는 적이 있어요. 그때 그게 다 틀렸어요, 사람들. 왜냐하면 정해법 신고하였다고 적혀 있으면 건물만 정해법이고 나머지는 정률법 돼 있는 걸 전부 다 정해법 바꿔줘야 되는데 정률법을 계산하니까 금액이 틀리다 그러지. 심지어는 저와 같이 연습할 때도 그런 실수가 나오고 시험 때도 저는 금액이 틀려요 이런 이야기예요. K랩의 치명적인 단점 감가상각 방법을 휙 하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제가 그게 엄청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서 사람들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글로 적혀 있을 때 왜냐면 유형자산들은 신고를 정해법으로 신고할 수 있거든. 그럼 정해법 하면 당연히 금액이 틀리게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신고 안 했다면 건물 빼고는 다 정률법이면 문제가 없는 거고. 자, 그럼 우리 457페이지에 이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뭐 이거는 우리 참고로 일단 잔존가액은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해법이 취득원가부터 그냥 바로 한다 계산이 있는데 우리 회계에서는 내역연수로 n분의 1 한다고 나눠줬죠. 세법은 우리 정해법의 정률을 찾아내서 그냥 정률을 곱해버려요. 그게 훨씬 더 쉬워요. 계산하는 게. 정해법 그래서 정해법 써도 옆에 정률이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그걸로 곱해버리는 게 페이퍼로 할 때는 편한데 이 원리도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뭐 정률법은 뭐 미상각잔액 가지고 하는 건 똑같고 생산량 비례법도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얘도 월할 계산 1월 미만은 1월로 포함해서 얘는 월할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감가상각비의 시부인 계산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감가상각에서 부인액이라는 건 한도 초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인액이라는 건 자, 감가상각의 한도가 전부 다 100, 100, 100, 100이라고 볼게요. 100배. 그런데 우리가 장부에 감가상각을 1차 년도에 70만 했어요. 70만. 그러면 우리가 세무 조정을 하느냐? 이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인 부족액이 떴다고 하는 거예요. 100만 원을 시인하는데 30만 원의 부족액이 떴죠. 그런데 전년도에 부인액이 없죠.
부인액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아무 짓도 안 할 거예요. 이때는 자 그런데 자 2000년도에 예를 들어서 150만 원을 냈어요. 자, 그럼 2000년도까지 총 누계액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였죠? 총 200만 원 할 수 있는데 회사가 220만 원 했죠? 220만 원. 그러면 이때는 송금 불산입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20 유보 발생으로 세무 조정을 해둘 거예요. 발생으로. 자, 그랬다가 X3년도에 우리가 90만 장부에 감가상각을 했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번엔 시인부족액이 얼마가 떴죠? 10만 원 떴죠? 그럼 이 시인부족액 한도로 과거에 부인된 금액, 이걸 부인된 금액이라는데 20이 있죠? 그럼 시인부족액 한도로 10만 우리는 송금 산입 전기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0 유보 감소다 이렇게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시인부족액이 뜨면 이때도 떴고 이때도 떴는데 시인부족액이 떴는데 시인부족액이 떴을 때에 부인액이 있으면 시인부족액 한도로 추인해 준다는 표현이 이제 이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인액은 10만 남아 있겠죠? 왜 10만 추인했는지 이해가시죠? 그죠? 자, 지금 이 서식 말고 나중에 소득금액 조정학계표도 이렇게 나와요. 감가상각 700 했다. 그런데 한도는 1000이다. 자적을표에 부인액이 얼마 있다. 그러면 그것만큼 차이 나는 300 범위 안으로 추인하라는 이야기를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X4년도는 아직 100 남아 있겠죠, 10 남아 있겠죠. 그거 가지고 부족액 뜨면 추인하고 딱 맞추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한도 초과 나면 또 한도 초과를 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다. 이게 감가상각 시부인 계산이다라고 적어 놓은 거고 그 내용을 지금 저는 그냥 간단한 조정 가지고 같이 봤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458페이지에 양도자산에 상각부인이라고 적혀 있죠. 상각 시부인 적혀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양도자산 옆에다가 이렇게만 적어 두시면 돼요. 옆에 양도시 부인액 전부 추인한다. 이제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이하고 관계된 부인액은 전부 다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양도를 하면 양도했을 때도 고정자산 등록에 써줘야 돼요. 사원등록증 사원도 쓰고 양도에도 쓸 건데 그때 과거에 부인액이 있었다면 처분했을 때 전부 다 추인해 줄 거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부인액이 있으면. 자, 그럼 이제 아래쪽에 감가상각의제, 즉시상각의제 이렇게 두 가지가 적혀 있는데 자, 이 둘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감가상각의제와 즉시상각의제는 완전히 다른 건데 자, 즉시상각의제를 이 앞에 제가 먼저 이야기했기 때문에 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즉시상각의제는 말대로 의제 한 걸로 보겠다. 즉시상각 지금 바로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자, 이 감가상각의제에서 지금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건 다음의 경우는 송금에 산입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에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얘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해도 우리가 세법에서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거에 지금 아래쪽에 예외사항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우리 소액 자산 있죠.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사업용 자산이라고 적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래. 저 선풍기를 샀어요. 자, 실제 우리 회계상으로는 우리 일반 전표에는 저 선풍기 사면 개념하면 뭐라고 써야 되죠? 비품이라 써야 되죠. 저 선풍기가 100만 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죠. 그러면 세법은 소모품비라고 처리해도 아무 말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소모품비라고. 자, 제가 설명할 때 저 에어컨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데 에어컨 얼마일까요? 저 우리 건 안 좋아 보이죠? 그죠? 안 좋아요. 근데 450만 원짜리예요. 냉난방용을 해서. 가게나 학원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차려보셨죠? 제가 교실 3개짜리를 2번이나 차렸는데 냉난방 장치 시설하는 데만 3, 4천만 원 들어요. 다들 그 생각 안 하고 컴퓨터 개수만 생각하고 라이센스만 생각하고 차렸다가 냉난방비하고 막 시설 장치하고 하면서 깜짝 놀래요. 냉난방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건물 들어가죠. 옥상까지 올려야 되면 그 라인 값만 해도 몇백만 원 나와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40만 원짜리예요. 그럼 140만 원짜리면 당연히 비품해야 돼요. 근데 100만 원 이하라면 소모품비라고 해도 돼. 세법이 아무 말 안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사무실에 70만 원짜리로 2개 끊어주세요 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일할 때 얘를 금액 단위를 2개로 좀 쪼개서 끊어달라고 하는 거래처가 꽤 많아요. 그 이유가 전부 다 뭘 이걸 가지고 감가상각하고 앉아 있어. 여러분 회사에 감가상각하는 자산 없어요. 거의 웬만하면 자동차 빼고는. 그럼 전부 다 소모품비로 비용 처리하고 끝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 규정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 종종 하죠. 내가 장부에 쓴 내용 가지고 재무제표 작성해서 은행에서 대출 안 해줄 거다. 근데 내가 쓴 장부의 내용 가지고 세금 신고는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작성하는 건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 전부 다 하나같이 하는 행동이 법인세법에 맞춰서 써요. 법인세법에 맞춰서. 그래서 저한테 그 회계 1급 공부하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생님 뭐 에어컨이 개정감이 뭐예요? 그럼 내가 비품. 근데 우리 소모품비라 그래요. 그럼 잘했네. 더 이상 말하면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잘했네. 그렇게 해도 돼. 그냥 그러고 말아요. 근데 그건 그 회사에서 세법 규정에 맞춰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100만 원 넘어가죠. 사실 컴퓨터는 100만 원 넘는 거 안 사주더라고요, 회사가. 그런데 휴대폰은 사실 뭐 정가가 다 100만 원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건 소모성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단기 사용 자산에 전화기나 아니면 이런 개인용 컴퓨터 있죠. 이런 거는 100만 원 넘어가더라도 전부 다 소모품비라고 처리해도 돼요. 이건 법인세법 이야기예요. 우리 회계 문제 나오면 다 비품 써야 되고. 근데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도 그렇고 우리 법인세법도 그렇고 얘는 전부 다 비용 처리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만들어졌다는 느낌은 들죠. 막 어구, 영화, 필름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요즘 필름 영화가 어디 있어? 그죠? 자, 그리고 뭐 아래 뭐 자본적 지출에 적혀 있는 거는 다른 것보다 제일 아래 보면 3년 미만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해서 지출한 거죠. 현상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금액이 크다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는 비용 처리해버리고 수선비라고 처리해버려도 인정해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계가 큰데 능률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건데 금액이 너무 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비용 처리해도 인정해주겠다. 이게 즉시상각의제예요. 그럼 즉시상각의제는 이제 비용 처리로 하는 걸로 본다는 건데 지금 방금 이거는 비용 처리해도 세법이 아무 말 안 할게 신경 안 쓸 거라는 거고 그럼 이런 사항이 아닌 거는 자산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인데 그런데 비용 처리했다면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 위에 감가상각의제라는 거 볼게요. 자, 감가상각의제는 자, 우리 회사가 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 나오고 플러스 가산 조정 마이너스 차감 조정하면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오고 그냥 이거 가지고 세율 곱한다고 봤을 때 세액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세액 공제라든지 감면을 해주면 우리의 납부할 결정세액이 나올 건데,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우리 회사가 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이 나왔어요. 공제가 120 받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법인세 감면을 120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해서 20을 돌려줄까요? 우리 세법상에 돌려주는 건 내가 낸 게 있는데 그게 마이너스 된 거는 돌려줘요. 그런데 이만큼 빼줄게라고 하는 게 20이라면 얘는 20이 넘어간다면 얘는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안 내면 되는 걸로 끝나요. 이 20이 아깝죠? 20 아깝잖아. 우리 감가상각은 올해 안 해도 내년에 할 수 있거든. 그럼 나는 올해 여기에서 감가상각을 줄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높여서 그대로 오게 되면 얘가 예를 들어서 130이 되게 되면 120을 받아서 10만 내고 내년에 감가상각을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나요? 왜냐면 우리 감가상각은 올해 안 하고 내년에 해도 되잖아. 그러면 올해 감가상각 안 하고 감면 적용 아까운 20 다 받고 그리고 내년에 비용 처리해가지고 처리하면 된다는 그런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얄팍한 생각을 법인세법이 가만히 안 두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전제 조건이 감가상각 의제는 전제 조건이 법인세 감면 적용을 받는 법인이에요. 법인세 감면을 받는 적용을 받는 법인은 이때 비용 처리했던 안 했던 자, 이 위치에서 모든 감가상각 한도만큼 강제 신고 조정을 할 거예요. 한도만큼 전부 다 감가상각한 걸로 다 처리해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걸로 감면 받아라는 거예요. 너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얘는 원래 결산 조정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법인세 감면 받는다면 지금까지 뭐 안 하고 남아있던 뭐든 그리고 올해 발생한 거든 상관없이 올해 것까지 누계액만큼 전부 다 감가상각하도록 우리는 강제 신고 조정을 할 거예요. 강제 신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우리는 감가상각 의제는 우리가 강제 신고 조정 사항으로 감가상각을 시켜버리고 그리고 남은 걸로 이제 이익이 나오면 그걸로 감면을 적용받도록 할 거라는 거예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때만 이게 적용받는 때만 이런 행동을 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감가상각 의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도 전제 조건이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 감면받는 해에 우리 자산의 감가상각 범위만큼 전부 다 송금에 산입해야 된다. 이게 감가상각 의제예요. 그럼 두 개 의미는 완전 다르죠. 글자는 비슷한데 지시상각 의제는 이만큼 자산 처리해야 될 거 비용 처리했으니까 감가상각 한 걸로 보겠다라는 이야기고 감가상각 의제는 너 감가상각 한도만큼 전부 다 감가상각 해야 돼. 다 하면 잘한 거고 안 했으면 우리 감가상각 의제로 송금 산입시켜 버릴 거예요. 그럼 세법이 생각하는 장부 금액을 떨어뜨려 버리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게 지금 얘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